내가 이 집을 망쳤지 다 나 당신이 다 때문이지. 망쳤어. 애들을 아버지 이렇게 만든 건 다 목소리가 아직도 당신이라고. 귓가에 내가 뭘 쩌렁거리듯 어쨌다는 거야? 남아 있습니다. 다 당신 욕심 허옇게 때문이잖아. 센 당신이 머리카락, 다 떨리는 망쳤어. 손, 애들을 이렇게. 그리고 처음 보는 표정. 이제 됐다. 나 욕해도 된다. 대신 너희 어머니만. 그 뒤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머릿속 화면이 하얗게 끊겨버리고 대신 오래된 대문이 삐걱이는 소리만 남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대구 초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가다 어딘가에 걸린 듯 멈춥니다. 그날로부터 조금 전 모든 게 아직 겉보기엔 조용하던 어느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뚜껑이 달그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국 냄새가 골목까지 스며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대구 오래된 주택 특유의 낮은 천장, 눅눅한 장판 냄새, 그리고 몇 번을 덧칠해도 가려지지 않는 오래된 얼룩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섬유공장 앞에서 활짝 웃으며 서 있고 어머니는 약간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그 옆으로 정장 차려입은 첫째 형, 교복 차림의 나, 그리고 양갈래 머리를 한 막내 여동생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저 때는 참 잘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노? 부엌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밥 냄새 좋다고 했어. 어머니가 국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나와서 나를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예전에 부잣집 딸이었을 때의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말은 뭐든 좋게 해라. 집이 알아듣는다. 나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알아들으면 뭐가 달라지나. 속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식탁에 된장국과 김치, 계란말이를 올려놓고도 바로 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창 너머에는 한때 동네 사람들 눈에 부러움의 상징이었던 우리 집 대문과 그 옆으로 길게 뻗은 섬유공장 쪽 골목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공장 간판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사라졌지만요. 오늘 저 방 한번 정리해야겠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방이라는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집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방. 몇 년째 그대로 박제된 것처럼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옷도 서류도 공장 도면도 심지어 낡은 작업화까지 아버지가 언제든 문 열고 들어와 옷만 갈아입으면 다시 공장으로 출근할 것처럼 시간에 묶여 있는 방. 그 방 그냥 두라 했잖아. 내 입에서 먼저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내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가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건데. 사람이 떠났으면 방도 정리를 해줘야지. 떠났다고 말은 참 쉽게 하네. 엄마도. 말을 뱉고 나서야 내가 좀 심하게 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떠난 지가 몇 년인데 기다리다가 사람 병들겠다. 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며 작게 덧붙였습니다. 네가 좀 도와라. 나 혼자 하기는 좀 그렇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렇다고 말할 때는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결심이 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밥맛이 쉽게 돌지 않았습니다. 된장국은 평소처럼 맛있었지만 목구멍을 지나는 모든 게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한다.
그 말이 머릿속 안쪽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이 집에서 밀어내는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안쪽 방을 힐끗힐끗 쳐다보셨습니다. 나는 한번 크게 숨을 고르고 마치 수술실 문을 여는 의사처럼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며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섬유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 안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빗줄기 사이로 먼지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냄새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시절에 네 혼자 괜찮겠나? 어머니가 문틈 사이로 물으셨습니다. 응, 엄마. 나 혼자 할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의 정막이 더 도드라져 들렸습니다. 자,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나는 줄어든 이불, 옷장, 책상, 그리고 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훑어보며 한 손으로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는 해지고 색이 바랜 작업복이었습니다. 감색이었을까요? 연두색이었을까요? 몇 번이고 세탁한 탓에 원래 색깔이 가늠이 되지 않을 만큼 탈색돼 있었습니다. 소매 끝에는 올이 풀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일섬유 공장장. 아버지 이름 바로 앞에 붙었던 그 두 글자, 공장장. 한때 그 두 글자가 이 집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작업복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감촉. 손끝에 오래된 땀 냄새가 배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나갔어요? 속으로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창밖에서 어머니가 마당 쪽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막은 그렇게 오래된 냄새와 함께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곧이어 찾아올 무언가의 전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위는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검은색 서류철, 노란 메모지, 볼펜, 오래된 다이어리, 그리고 모서리가 닳아 하얘진 계산기까지. 나는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을 한 장씩 정리해 서류철에 꽂아 넣었습니다. 잠깐만 움직여도 먼지가 피어올라 코가 간질거렸습니다. 이 집 진짜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었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남은 서류 묶음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탁! 무언가 작은 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얀 면이 반사된 빛이 잠깐 번쩍였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 물건을 주었습니다. 작은 명함 한 장. 앞면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속편한 내과. 그리고 그 아래 의사 이름과 전화번호. 뒷면에는 아버지 필체로 보이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팔공산 그날 이야기. 꼭 다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팔공산 그날. 나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꼭 쥐었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이상하게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팔공산. 형이 식당을 차렸다가 거하게 말아먹은 바로 그 산. 우리 집이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출발점 같은 장소. 왜 아버지 명함 뒷면에 하필 팔공산 그날 이야기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걸까? 못 떨어졌나? 문틈 사이로 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명함을 재빨리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냥 클립 하나.
먼지는 털면서 해라. 네 숨 막힌다. 어머니는 그 말만 던지고 다시 물러갔습니다. 나는 잠시 문 쪽을 바라보다가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명함을 다시 한번 더듬었습니다. 팔공산 그날.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었길래 아버지는 의사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해가며 꼭 다시라고 적어 놓았을까? 머릿속에 그동안 들었던 여러 조각들이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형이 식당을 시작하던 날, 아버지가 유난히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왔던 그 밤, 막내 여동생이 돈을 빌려달라며 울먹이던 어느 저녁,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기 전날, 어머니와 다투던 목소리들. 혹시 이게 다 한 줄로 연결되는 건가? 가슴 한가운데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올라왔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양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책상 위 정리를 잠시 멈추고 방 구석에 세워진 작은 서랍장을 조심히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각종 세금 고지서, 공장 관련 서류, 은행 통장.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칸을 열었을 때 구겨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한일섬유 관련 서류, 버리지 말 것.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버리지 말 것. 나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서랍 안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걸 열어보면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내 속마음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어머니가, 형이, 조카들이, 그리고 어디선가 돌아올지도 모를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봉투와 명함으로 모든 걸 뒤집어 엎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야, 둘째야. 커피나 한 잔 마시고 해라. 거실에서 형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제자리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대신 주머니 안명함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도망치는 거 아니야. 그냥 준비하는 거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나는 천천히 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명함이 다리 움직임에 맞춰 살짝살짝 다리를 건드렸습니다. 마치 나를 잊지 말아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아버지 방에서 그 명함을 주워들었던 이날이 우리 가족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유,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 어쩌면 전부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랑은 완전히 다를지도 모르겠다. 그 불길한 예감 하나가 팔공산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은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방을 다 정리하지도 못한 채 거실에 앉아 멍하니 손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 안쪽에서 아직도 아버지 작업복의 거친 감촉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쿵 크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둘째야. 나다. 문 좀 열어봐라. 형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나치게 날카롭고 조금은 술기운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형은 한겨울 바람처럼 쑥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고 옷깃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됐다, 나 좀 앉아보자. 형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큰일 났다. 어무이 나 또 망했다. 어머니 손이 솟구쳐 형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또라니? 이번엔 뭐 때문에? 형은 손으로 얼굴을 훑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리점 장난감 대리점 있잖아. 그거 투자금 다 날렸다. 재고값도 못 치렀다.
사장 놈이 튀어불어가 나 혼자 떠안았다. 한 달 남짓이었는데 끝났다. 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니는 대체 왜 이러노? 왜? 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나는 그 말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내 쪽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감정이 눌러진 사람 특유의 떨림이 얼굴 전체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빌렸던 그 돈 있잖아. 팔공산 식당 차릴 때 그거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이었다. 근데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결국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뺐지. 그때부터 뭔가 내 인생이 삐뚤어졌다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 그 말에 내 이마에 핏줄이 살짝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란 형이 왜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수는 알고 있어? 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너져 있었습니다. 형수? 그 인간은 내가 사업 말아먹을 때마다 꼭 당신이 왜 그리 허황된 꿈만 존노하면서 사람을 갉아먹더라. 그런 소리 수백 번을 듣고 나니까 나도 모르겠다. 내가 망한 건지 아니면 망하게 된 건지. 그 말에 내 눈앞에 형수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면 내가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형수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때에 나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에 젖은 손으로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 가노? 네 식구들은, 조카들은 어디서 자노? 형은 그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둘째야, 내가 며칠만 아니 한동안 네 집에 있어도 되겠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몰락이 다시 우리 집으로 굴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밥벌이조차 힘겨운 내가 가족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또 내가 받아내야 하나? 왜 매번 내가 중간을 서야 하지? 혼잣말이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내 손등을 짚었습니다. 둘째야, 네가 좀 도와주라. 네 아빠 없는 집에서 네가 아니면 누가 이 집을 붙들겠노? 아버지가 떠난 자리, 형수가 외면한 자리, 딸이 돌아보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채우라고 어머니는 또다시 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다. 형,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자. 형은 그제야 어깨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나긴 몰락의 그림자가 집 안쪽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형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형은 한숨을 푹푹 쉬며 소파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마치 아기 돌보듯 형에게 밥을 떠먹이다시피 했습니다. 나는 일 때문에 대구 시내로 나왔습니다. 송현동 쪽에서 거래처를 만나고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을 넘기는 버릇, 허리를 살짝 세워 걷는 자세. 그 옆에는 남자 한 명이 팔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수였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 저 사람이 맞나? 하지만 그 빨간 립스틱, 형이 좋아한다며 사다 준 그 색깔, 그 색이 햇빛 아래서 너무 선명했습니다. 같은 순간 형수가 남자에게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은 우리 둘이만 있는 날이다. 귀가 뒤로 빠질 정도로 뜨거운 피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내 발걸음이 스스로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거칠게. 나는 형수의 어깨를 확 잡아 돌렸습니다. 뭐 하는데 당신?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너가 여기서 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형의 울음, 어머니의 떨림, 우리 집의 몰락. 그 모든 게 이 순간 하나로 합쳐지며 터져나왔습니다. 내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형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딱! 형수의 얼굴이 옆으로 휘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놀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내 얼굴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걸 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형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네 때문에 망한 줄 아나? 아니다. 형이 망한 건 네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형수는 손으로 뺨을 감싸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둘째야, 나도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그럼 이게 변명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나는 형수를 노려봤습니다. 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녀 옆에 있던 남자가 나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사람. 길에서 지금 뭔 짓이야. 나는 그 남자의 멱살을 확 잡았습니다. 네 처자식도 이런 꼴 당하면 그때도 똑같이 말해봐라. 남자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형수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둘째야, 제발 나 그냥 놔둬라. 나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놔둔다. 근데 오늘 본 거 다 형한테 말할 거다. 형수의 얼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길가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됐다. 이제 숨길 게 없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어떤 상처가 드러나더라도. 폭발적인 그날 이후 나는 형수의 외도 사실을 형에게 바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에 이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집 안에는 형의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아래 조카들 신발 2켤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왔나? 형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형 뒤쪽에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조카 둘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 눈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나는 그 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견디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카들 손을 꼭 붙들고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얼라들 밥 먹었나? 다 식을락하네. 형은 씁쓸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셋이 여기서 좀 지내겠습니다. 방 한 칸만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과 아이들을 안아버렸습니다. 니들이 오면 되지. 어디가 있겠노? 우리 집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에 뜨거운 게 확 하고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욕먹어야 하는지 그런 건 따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장점이자 평생의 상처가 되어버린 원인입니다. 나는 조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라.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필요한 건 삼촌이 다 챙겨줄게. 조카 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요? 삼촌이 약속한다.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늘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 사는 데가 원래 그래야지. 말아먹었으면 돌아오고 아프면 기대고 그게 가족이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 집에서는 누더기가 되어버리는 걸까? 이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과 아이들이 작고 비좁은 방에 들어가 잠든 이후 나는 거실 불만 조용히 켜둔 채 주머니에서 의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하얀 종이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팔공산 그날 이야기. 꼭 다시 저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왜 숨긴 걸까? 나는 명함을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망한 이유, 형수가 흔들린 이유, 아버지가 떠난 이유, 우리 집이 무너진 이유. 혹시 다 연결돼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하나의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임을 풀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이 등 뒤에서 나를 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잠깐 보고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아는 게 두려울 때 저런 표정을 짓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위 봉투를 조심스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일섬유 관련 서류 버리지 말 것. 이번엔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몇 장의 공장 운영 문서, 매출표, 하청업체 이름이 적힌 종이들 사이에 한 장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아버지 글씨. 둘째야, 이건 혹시 내가 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남긴다. 나는 공장을 지키기 위해 평생 말 못할 짓을 한 게 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희가 어릴 때 공장이 큰 위기가 있었다. 나는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떨며 썼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형의 식당에도 영향을 주었고 딸아이에게 학원 차릴 돈을 준 것도 사실은 내 선택의 연장선이었다. 나는 편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뭐야 이게? 목소리가 스스로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말 못한 비밀이 많다. 그래서 집을 나섰다. 잘못한 건 알지만 그날의 진실을 아직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둘째야, 진실을 알고 싶으면 팔공산에서 그 사람을 찾아라. 내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될 거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방안 공기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누구? 왜 팔공산인가? 왜 그날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걸까? 나는 속으로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그 순간 문 밖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야, 밥 먹자. 나는 편지를 재빨리 봉투 안에 넣고 다시 서랍에 눌러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다시 세우려면 형을 살리고 조카들을 지키고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지켜드리려면 아버지가 숨긴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나는 속삭이듯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남긴 길이라면 내가 가보겠다. 딸아이가 집에 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려 숟가락을 들던 순간 대문 밖에서 삑삑하는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반듯하게 차려입은 누군가가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코트, 명품백,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벤츠 스마트키.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여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때의 그 애 같았지만 말끝에 묘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와, 갑자기 왔너? 연락이라도 하지. 여동생은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형과 조카들이 있는 좁은 방 쪽으로 눈매를 좁혔습니다. 형 또 여기로 들어왔나? 나는 순간 저 말이 집안 공기의 온도를 5도는 낮춰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형이 나와 여동생을 보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왔다, 막내야. 여동생은 형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연민보다 냉소가 더 짙었습니다. 형 또 실패했다고 들었어. 형이 맞받아치듯 중얼거렸습니다. 니는 형한테서 좋은 말만 듣고 싶나 보네. 여동생은 입꼬리를 살짝 말아 올렸습니다. 좋은 말 들을 행동을 해야 듣지. 또 사업 망하고 또 엄마 집 와서 솔직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칼날 같았습니다. 이중적 대사 겉은 걱정, 속은 비난.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목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여동생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지금 형 상태 몰라서 그러는 말 아니지? 조카들도 여기 있고 어머니도 불안해하시는데. 여동생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둘째야, 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형과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 근데 왜 니만 항상 모든 걸 떠안으려고 하노? 그 말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으로 말렸습니다. 막내야, 형제끼리 그런 말은. 여동생은 어머니의 손등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이유 다 알고 있어. 순간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여동생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떠나기 전에 나한테 몇 가지 말해준 게 있어. 어머니가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심장이 한번 크게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 여동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날 팔공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랑 내가 왜 멀어진 건지. 순간 내 목 뒤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한테는 말했고 나한테는 안 했다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동생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들으면 감당 못할 거라고 그러시던데? 내 속에서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 하나가 폭발할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래, 이 집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너무 많았다.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이 집안의 뼈대를 갉아먹고 있었다. 여동생이 돌아간 다음 날 나는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섬유공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폐공장, 녹슨 철문,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고 내부에는 오래된 섬유 먼지가 햇빛을 받아 하얗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둘째 맞제?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았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화를 신고 손에는 먼지 묻은 작업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네 아버지랑 40년 넘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 판박이라 바로 알겠다.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알고 말고
네 아버지가 이 공장 살리려고 얼마나 기를 썼는지 내가 다 봤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팔공산, 그날 일도 알고 있습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이 니들 집안이 망가지기 시작한 날이지. 가슴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날 공장 살리려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심장이 번쩍 떨렸습니다. 그가 한 발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둘째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은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이유도, 딸이 성공한 이유도, 형이 망한 진짜 이유도 나는 숨을 꽉 참았습니다.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네 아버지가 있대이. 내 속에서 세계가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말하면 너희 셋 다 무너질까봐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둘째야, 이제 네가 알아야 한다. 너만이 이 집안 살릴 수 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왜 하필 나지? 왜? 형도 아니고 여동생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왜 나만이 알아야 하는 건가?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믿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 네더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팔공산에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폐업한 공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잠을 전혀 잘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편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명함,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직원이 해준 말이 머릿속에서 얽혀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형이 망한 진짜 이유도, 딸이 성공한 이유도 아버지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이 말이 귀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차를 몰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팔공산 식당 자리. 형이 평생 꿈이라던 식당을 차렸지만 손님 없이 허무하게 문 닫고 수억의 빚만 남긴 그곳. 밤 공기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지나갈 때 서걱서걱 그 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식당은 이미 허물어질 듯이 방치돼 있었고 입구에는 접수 가능이라는 낡은 부동산 전단지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폐허가 된 식당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눅눅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믿기 어려운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주방 한쪽에 널브러진 옛 문서 뭉치 속에 남루한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운영자금 계약서에 한일섬유 자금을 장남에게 빌려준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야?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이 식당을 차리기 직전에 엄청난 금액을 아버지 회사에서 빌렸다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는 아버지의 서명 옆에 이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건 마지막이다. 절대 실패하지 마라. 이 돈이 사라지면 아빠도 끝이다. 나는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망한 날 아버지도 같이 무너졌다는 거야?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계약서 구석에는
또 다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팔공산 그날 내가 그 사람에게 진 빚도 청산된다. 그 사람 또 그 말이었다. 아버지, 도대체 누구한테 뭘 진 겁니까? 식당 안정막이 내 혼잣말을 허공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고 다시 봉투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구겨진 종이에 펜으로 빠르게 적은 글씨. 둘째야, 혹시 이걸 보게 되면 형을 탓하지 마라. 형도 피해자다. 진짜 가해자는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종이를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사람? 머릿속에서 몇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형수? 여동생? 어머니? 친척? 아니면 설마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섰을 때 내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공장의 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팔공산 근처에서 자주 아버지를 만났던 사람, 그리고 그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식당 밖에서 바람이 더 크게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더 깊이 들어가 봐라 라고 등을 떠미는 듯 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진실을 집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가족의 모든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을 스스로 불러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계약서와 메모들은 내 주머니 안에서 계속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리듬과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형과 조카 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무이 형,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어머니와 형은 동시에 나를 바라봤습니다. 형은 무거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에 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놓는 동안 거실 공기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거 뭐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식당 차릴 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형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때 형이 망한 건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나는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돈, 아버지가 모든 걸 걸고 준 돈이었다. 회사까지 위험해질 정도의. 어머니가 입술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형은 종이를 덥석 들고 눈으로 문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망한 날 아버지도 같이 무너진 거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을까? 나는 입에서 튀어나올 듯한 더 큰 진실을 꾹 눌렀습니다. 형만 그랬던 게 아니야. 내가 서류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형과 어머니의 시선이 그 조그만 쪽지로 쏠렸습니다. 막내 여동생도 아버지와 얽혀 있었다. 어머니가 놀라 나를 바라봤습니다. 막내가? 그 애가 뭔 상관이 있다고. 나는 여동생이 한 말, 그 찬바람 같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학원 차릴 돈 도와줬다더라. 형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데?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내가 그의 도와준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는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아직도 진실은 더 남았습니다. 형과 어머니가 동시에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구겨진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한 문장. 진짜 가해자는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형이 충격으로 말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된 건데? 대체 누구 때문인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 지금부터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형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둘째야, 이 말들 다 진짜가 맞나?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형과 어머니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식탁 위의 종이들을 하나로 모아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사람을 두려워했는지. 그 순간 조카 둘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형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어머니는 기력 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계약서와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가 고여 있는 유리처럼 빛이 번져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형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자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지금 어머니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이 집은 진짜 끝이다. 어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기라.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 엄마 탓을 해요?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속에 묻고 산 걸 내가 몰랐던 기라. 자식들은 서로 미워하고 도와달라면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하고 이게 내가 만든 집이가. 그 말 한 줄이 내 심장을 단칼로 베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라. 엄마 잘못 절대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잘못한 거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너무 슬펐습니다. 둘째야, 니는 참 항상 이래. 어릴 때부터 니는 뭐든 다 품고 산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짊어지면 등이 부러진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 손이 덜덜 떨리며 식탁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형과 내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둘째야, 119 불러라. 빨리.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붙잡으려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굳어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숨만 아주 천천히 깊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눈이 서서히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조카 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둘째야, 왜 가만히 있노? 119 부르라카이. 나는 정신을 붙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찢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방을 정리하자고 굳이 그때 이야기를 꺼내서 엄마를 쓴맛이 입안에서 확 퍼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때 형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 네 잘못 아니다. 다 우리 잘못이다. 엄마 말대로 다 같이 잘못한 거다. 하지만 형의 말도 내 마음속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팔이 축 늘어져 낡은 앞치마 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팔, 평생 우리에게 밥을 해주던 팔, 평생 우리를 지켜주던 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버티라. 제발. 어머니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하얀 형광등 아래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형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고 있었고 조카 둘은 형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우리가 무슨 자식인가. 응급실 문 앞에서 정신이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익은 기척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구두 바닥이 타일을 밟는 약한 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 한 명. 흰머리가 더 하얗게, 몸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그 눈매, 그 걸음걸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한순간 심장이 멈춘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왜 지금? 아버지는 형을 보며 힘없이 말했다. 네 엄마가 쓰러졌다고. 전화 받았다. 그 목소리, 그 떨림. 나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하나씩 꺼내올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아버지가 새벽같이 출근할 때 우리 셋을 깨우지 않으려고 문을 조심히 닫던 그 목소리, 식당이 잘 안 된다며 형을 위로할 때 한숨 섞여 나오던 그 말투, 그 모든 것이 주름투성이의 얼굴과 함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망쳤다. 다 내 잘못이다. 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떠나고 혼자 짊어지고 혼자 망가졌습니까? 아버지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니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한 짓들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팔공산에서 뭘 했고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우리는 하나도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오래전에 꺼졌던 등불처럼 어둡고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둘째야, 그 사람은.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뛰쳐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어머니 분 상태가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해요.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은 다시 숨속으로 파묻혔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누군지 꼭 말해줘야 합니다.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말아마. 지금은 네 엄마한테로 가자.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겪을 절망의 끝에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응급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에는 대구 겨울밤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울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계약서를 줄 때 떨리던 그 손. 그때 옆자리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야, 아버지였습니다. 육신은 많이 늙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던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너한테 이제 다 말할 때가 됐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도 복도 끝에 있던 막내 여동생도 아버지 말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니들 어릴 때 공장이 한번 크게 망할 뻔한 거 알제?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공장 부품 납품하던 하청업체 사장이 있었다. 그 인간이 나한테 접근해서 투자를 해주겠다 했지. 아버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투자한 게 아니라 내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기라.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돈이었다. 정식 투자도 아니고 받아선 안 되는 돈이었다. 형의 표정이 찢어지듯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들 학원 차릴 돈, 형 식당 차릴 돈. 그 돈들이 전부 그 어두운 돈의 그림자였다. 막내 여동생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팔공산 그날 그 자식이 나한테 와서 말하더라. 이제 돈 갚을 때 됐다고. 근데 그 돈이 이미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고 있었지. 형이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말도 안 하고 왜 다 혼자 뒤집어 썼습니까? 아버지는 형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희한테 부끄러워서다. 형이 말문을 잃은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공장이 망한 것도, 형이 연달아 사업 망한 것도, 막내가 성공한 것도 다 내 손에서 시작된 기라. 나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전부...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전부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너희 셋을 다르게 만들었다. 그 말은 뇌를 통과해 심장까지 똑 떨어지는 벼락 같은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떨며 마지막 비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 사장, 너도 알고 있다. 둘째야.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는 한 글자씩 잘라 말했습니다. 너희 외삼촌이다. 공기가 단숨에 가라앉았습니다. 형은 숨을 들이마시다 멈췄고 막내는 입술을 벌렸다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친정?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친정에서 처음 공장 차릴 때 도와줬던 그 사람.
처음엔 가족이라 믿었는데 결국 내 약점을 잡고 평생 날 쥐고 흔들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너희 학원 차린 돈? 그 인간이 투자해 준 돈이었다. 그래서 막내가 그걸 나한테 말 못한 거고, 형이 식당 망한 날, 그 인간이 날 찾아왔다.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간 기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워한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까? 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받을 각오로 떠났다. 네 엄마만은 그 진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몰락은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나약함, 외삼촌의 배신, 형의 무모함, 막내의 침묵, 그리고 나의 외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이 집안이 다시 산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숨기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둘째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나는 아버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 이제 제가 세웁니다. 형과 여동생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잘못도, 외삼촌의 배신도, 형의 실패도, 막내의 침묵도 전부 뒤집어 놓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그건 너무 무거운 짐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 안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창 너머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 울지 않게,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형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둘째야, 너 혼자 하게 두지 않는다. 이번엔 형도 같이 한다. 막내도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진실 알았으니까 도망 안 갈게.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줍시다. 복도 천장은 어둡고 길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 넷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때 완전히 무너졌던 네 사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삼촌, 이제 내가 간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째 안정기를 지나 조용히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 창가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등을 슬며시 감쌌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니들이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거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형이 의자 옆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나는 뭐든 크게 해보겠다고 그저 허황된 꿈만 쫓다가 엄마 마음만 더 힘들게 했다. 어머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의 손등을 주름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돈 번다고 가족은 안 봤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셨는지도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외면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니들, 내가 뭘 바라겠노? 잘 살기만 하면 된다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만큼은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 그 말은 조용하지만 우리 셋 모두를 붙잡아주던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머뭇거리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왔나? 아버지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잠시 아버지를 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다.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식구가 식구끼리 죽으라 살아라 하는 건 그만하자. 다 살 만큼 살았다. 이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형, 막내, 그리고 나. 우리 셋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숨길 것도 서로 미워할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갉아먹던 그림자 속에서 조금씩 다시 빛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다. 이 집을 내가 다시 세운다. 며칠 뒤 나는 팔공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망했던 식당 자리, 가족 몰락이 시작된 그 자리, 새벽 안개가 사너리를 감싸고 있었고 바람에는 겨울 냄새가 짙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팔공산 식당 간판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이 한 번도 가져오지 못했던 그 마지막 흔적. 생각해보면 이 간판은 우리 가족의 몰락을 상징하면서도 이제는 다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간판 조각을 허물어져 버린 식당 벽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도, 형의 실패도, 막내의 침묵도, 엄마의 눈물도 여기서 끝낸다. 손바닥을 펴고 찬바람을 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둘째야, 내가 해야 한다. 너는 약하지 않다. 나는 그 문장을 가슴 안쪽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팔공산 위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 한 줄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축복처럼 내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세운다. 우리 집을.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고 내 생애 가장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산길에 접어들며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안은 절대로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지킬 거니까. 그 순간 팔공산의 바람이 따뜻하게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이